기사님,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룸미러로 저를 한번 흘겨보고는 시계를 보더군요. 이 시간에 미행이라니. 사모님, 부부싸움 났어요? 아닙니다. 대리모를 태우고 간 우리 시어머니를 미행하는 겁니다. 예. 그 짧은 한마디에 그 젊은 택시기사의 손이 핸들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1988년 6월 초 서울 종로 하늘은 속이 다 보일 만큼 맑았어요. 거리는 88 올림픽 준비로 분주했고 국제도시 서울이라 쓰인 현수막이 나부꼈죠. 길가 전봇대엔 콜라 170원 사이다 150원 손글씨 간판이 붙은 구멍가게가 있었고 그 옆 다방에선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떡 맞춰야겠다 하셨거든요. 곧 손님이 온다며 늘 가던 종로 떡집에 두텁떡을 주문해 두셨다고요. 우리 시댁은 예부터 손님 오면 떡으로 대접하는 게 관례였어요.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건 시어머니 목, 그 커다란 다이얼식 전화기를 돌리실 때마다 드르륵 소리가 났죠. 떡을 찾아오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5해가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언제 좋은 소식 들려주려나? 시어머니의 말씀이 명절마다 꼭 나왔죠. 남편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등을 토닥였지만 밤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병원에선 원인불명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말을 시어머니께 전하던 날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괜찮다며 위로하시면서도 친척들 앞에선 슬쩍 한숨을 내쉬셨죠. 마을 어르신들은 계집이 애도 못 낳으면 뭐하러 데려왔나 수군거렸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을 더 자주 초대하셨어요. 작년 여름 시어머니 친구가 놀러 오셨을 때였어요. 쟁반에 다가를 들고 안방 문 앞에 섰다가 무심코 들은 대화가 있었죠. 5년째 애 못 낳으면 대리모라도 써야지 친구야. 쉿. 그 얘긴 듣는 사람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날 밤 저는 다락방 구석에서 이불을 물어뜯으며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대리모를 알아보고 있었다니 모든 게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제 나이 28인데 벌써 버려지는 걸까요? 말 한마디 없이 대리모를. 그 후로 1년 시댁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지만 저는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외출 일정, 만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됐어요. 혹시 정말로 대리모를 찾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쌓여갔죠. 떡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한지로 포장된 두텁떡을 받아 나오던 찰나 맞은편 정형외과 병원 옆 산부인과 정문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회색 블라우스를 입은 시어머니가 한 임산부의 손을 꼭 쥐고 부축하며 노란색 포니택시에 태우고 계셨어요. 그 여자는 린넨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볼록한 배의 곡선이 햇살 아래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 배 위엔 어머님 손이 조심스레 얹혀 있었죠. 내가 순간적으로 멈춘 건 1년 전 안방 문틈 너머에서 들었던 그 속삭임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저 여자가 정말 대리모인 걸까? 남편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구하신 건가? 아님 그 뱃속의 아이는 우리 남편의 아이일까? 그날 저는 손끝까지 얼어붙은 채 종로 대로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싸늘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택시를 급히 세웠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제발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요금 2배로 드릴게요. 처음엔 밥 시간이니 못 태운다던 택시기사는 제 절박한 눈빛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따부리면 당장 출발하죠. 꽉 잡으세요. 검정 테두리가 쳐진 미터기가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숫자를 세어가던 15분쯤 시어머니가 탄 택시는 종로를 지나 양화로 방향으로 접어들었어요. 우리는 햇살에 반짝이는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마포대교를 건너는데 핸들을 꽉 잡은 택시기사의 손등 핏줄이 돋아나 있었어요. 그날 그 기사님은 비디오 게임하듯 앞차에 달라붙었죠. 아줌마,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경찰서 갔다 올 일은 없겠죠? 괜찮아요. 제 시어머니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시어머니, 제가 그동안 동양했던 분이에요. 시아버지 중풍으로 수발될 때 가끔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던 분, 명절 때 저녁 늦게까지 제가 일할 땐 라디오 볼륨을 살짝 높여 님과 함께를 틀어주시던 분. 그분이 지금 대리모를 구해 오셨단 말인가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의 택시는 허름한 주택가의 반지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내리고 그 여자는 배를 움켜쥔 채 천천히 뒷좌석에서 나왔어요.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는 듯 익숙하게 낡은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떡 상자를 안은 채 말없이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더 기다릴까요? 택시기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어머님, 꼭 물어볼 거예요. 대리모가 맞는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가슴속 울컥 터지려는 감정을 꾹 눌렀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어요. 40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나오셨어요. 그 여자는 같이 나오지 않았고 어머님은 대로변으로 걸어가 다른 택시를 타시려 했습니다.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보셨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다 봤어요. 산부인과 앞에서요. 떡상자를 들고 선 저를 보며 시어머니의 눈에서 당황과 공포가 번갈아 스쳤습니다. 임신하신 분과 함께 오신 거요. 제가 미행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고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으셨어요. 손이 떨리는지 가방을 꼭 움켜쥐셨어요. 하지만 당신의 비밀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몰라도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우리 집의 진짜 이야기가 조용히 하지만 완전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담벼락에 기대어 앉은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온몸에 전해져 왔어요. 초여름 햇살 아래서도 두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깡통을 차며 놀던 소리만 들렸어요.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 말을 꺼내려 하다가 다시 입을 다무셨어요. 저도 마음속에 맺혀있던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자연스레 시집 온 첫날을 떠올렸어요. 1982년 봄, 23살의 저는 종로 한옥을 개조한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화사한 분홍빛 폴라폴리스 원피스를 입고 큐빅이 달린 구두를 신고 왔던 그날, 대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마당엔 은행나무가 커다랗게 서 있었고 안채와 사랑채가 확연히 구분된 집이었죠. 안채 부엌에 자리 잡은 제천댁이 처음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이고, 색시가 참 고와. 근데 여기 살림이 쉽진 않을 거요. 사모님이 명문가 교수 출신이라 까다로우실 거야.
첫날부터 시아버지 봉양은 제 몫이었어요. 중풍으로 절반이 마비된 시아버지는 움직임이 둔하셨고 하루 3번 밥상을 가져다 드리고 약을 챙겨 드리고 수저를 입에 대드리는 일은 오롯이 저의 일과가 됐어요. 남편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도면을 들고 나가 밤늦게 술 한 잔 걸친 채 들어오는 남편이 좋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그의 얼굴보다 등만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첫날 밤 남편은 제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요즘 회사에서 올림픽 관련 건물 설계 맡아서 정신없어. 우리 조금만 참자. 절 토닥이던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곧 잠든 남편을 보며 수많은 밤들을 홀로 지새웠죠. 사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는지도 몰라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슬쩍 물으셨죠. 아직 소식이 없나 보구나? 그때부터였어요. 매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점점 괴로워졌어요. 신혼 첫날부터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쇠솥에서 시아버지 죽을 끓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천댁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색시, 호박씨 먹어봤어? 우리 동네선 그거 먹으면 아들 잘 낳는다 했는데 그 뒤로 민간요법이란 민간요법은 다 시도해봤어요. 약초를 달여 마시고 생목 달인 물을 먹고 심지어 용정동 무당집까지 몰래 다녀왔죠. 산부인과에서는 원인불명 불임이란 차가운 진단만 내려줬어요. 시어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셨고 시아버지는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후계자 낳을 생각은 안 하나 수군거렸죠.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밤에 혼자 베개를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참 이상했어요. 눈빛으로는 실망했다는 듯 저를 바라보면서도 가끔은 다정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제가 결혼 4년 차 명절날 무침을 하다 생리통으로 쓰러졌을 때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방에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이거 생리통에 좋대서 내가 한약방에서 받아온 거야. 먹고 좀 쉬어. 홍삼액이 담긴 약병을 건네시며 이불을 덮어주셨죠. 저는 그 따뜻함이 낯설어서 더 서럽게 울었어요. 왜 이렇게 상냥하게 대하시나? 내가 애 못 낳는 게 그렇게 미우시면서 또 한 번은 제가 시장에서 사온 오징어를 칼질하다 손을 베었을 때였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줄줄 흐르자 시어머니가 급히 달려와 약솜을 꾹 눌러주셨어요. 조심해야지. 너 손 예쁜 거 아깝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어요. 왜 제게 이렇게 다정하실까? 친정 엄마처럼 챙겨주시려는 건가 아니면 불임인 며느리라서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건가? 우리 집에는 자개 장식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브라운관 금성 TV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놓인 전화기는 다이얼을 돌려야 했죠. 그 옆에는 어머님이 소중히 간직하던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커다란 갈색 액자에 담긴 어머님과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이었어요. 하루는 그 액자를 닦다가 액자 뒤에서 조그만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누군지 모를 다른 남자였죠. 저는 얼른 사진을 제자리에 숨겨놓았어요. 뭔가 중요한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1년 전 시어머니와 친구분의 대리모 이야기를 몰래 들은 저는 시어머니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살폈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왜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는지, 손님이 온다며 맞춘 떡은 정말 손님 접대용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무엇보다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이 매일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면 쫓겨나는 걸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할까?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을까?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들도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미안해서 혹은 곧 대리모를 들릴 계획이니까 이 정도 친절은 보여야겠다는 마음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오늘 산부인과 앞에서 임산부와 함께 있는 시어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어머님, 빌라 담벼락 옆에 앉아 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분이 대리모인가요? 제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도 모르게 어머님이 구하신 거예요? 예전에 친구분과 안방에서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말씀하셨죠.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산부인과에? 왜 임산부와 함께? 그 사람은 대리모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제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으셨던 분이 길가에서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야. 햇살이 따가운 골목길에서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세상이 느려지는 듯 했습니다. 네,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떡 상자 위로 손을 얹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상자의 모서리를 매만지셨어요. 딸이요? 어머님이 언제?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그 눈빛은 제가 지난 7년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온 슬픔처럼 깊고 어두웠죠. 이 얘기는 내 아버님도 모르는 거야.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떡 상자를 옆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똥차의 경적 소리가 잠시 우리를 일상으로 돌려놓았지만 곧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난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단다. 그 순간 나는 액자 뒤에서 발견했던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 그 사람은 가난했지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우리 집안은 조선시대 때는 명문사 대부 집안이었고 이후로도 대대로 교편을 잡던 명문가였지. 당시 아버지는 서울대학 교수였어. 그런 집안의 혼전 임신이라니.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나는 옷소매를 꺼내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시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을 바라보셨어요. 어쩌면 과거를 바라보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1956년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셨어. 사산이다. 잊어라라고 하셨지. 그땐 미혼모가 아이 낳으면 의사가 사산이라 거짓말해주고 호적에도 기록 안 하던 시절이었단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법이었지. 백색 가운의 간호원들은 모두 하얀 간호 모자를 쓰고 다녔어. 그들 앞에서 한마디도 물어볼 수 없었어. 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시대의 무게가 한 여자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느껴졌어요. 그해 겨울, 아버지는 나를 서둘러 시집 보냈어. 너의 시아버지에게. 내겐 선택권이 없었지. 시어머니의 말씀에서 쓰라린 아픔이 느껴졌어요. 결혼의 시작점이 이런 강요된 선택이었다니. 그런데 몇 해 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야 처음 알게 됐어.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걸.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걸. 내가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가 세상 어딘가 살아있다는 걸 그때 알았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셨죠. 그 애를 찾고 싶었지. 근데 내가 무슨 낯으로 그런 말을 하겠니? 네 아버님도 모르셔. 현관문을 들어서면 항상 정갈하게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 없던 분이 지금 제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울고 계셨어요. 어머님,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내 친구 중에 오키라고 발 넓은 사람이 있잖니. 예전엔 미원 다방에서 일했는데 그때 만난 인맥이 많아. 그 친구가 몰래 수소문해줬어.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찾아낸 건 1년 전이었단다. 꼭 1년 전. 그때가 내가 안방 문틈으로 대리모 얘기를 들었던 때였어요. 그 얘기했던 날, 내가 들었던 대리모 얘기. 사실은 내 눈을 바라보시더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며느리는 그 자체로도 귀한 아이야. 언젠가 삼신할머니가 주시겠지 그랬지. 그러고 내 딸 찾는 이야기나 해봐 했어. 그랬구나.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대리모 이야기에 너무 집중돼서 빨리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을 못 들었던 거였어요. 그럼 대리모를 구하려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서 화가 났었지. 그래서 대화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던 거야. 한동안 흐르던 오해가 그제서야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대리모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과 함께 계셨던 건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그 아이는 지금 위암 말기야. 병원에선 수술도 못한다고 했어. 이미 다 퍼졌대. 그런데도 그 애는 아기를 낳기로 했어. 저절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딸. 암 투병 중인데도 아이를 지키려 한다니. 엄마, 이 아이만은 살아서 제 이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더라. 내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 내가 그의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싶어서. 임신한 그 여자가 시어머니의 친딸이었다니. 그 여자 뱃속의 아이는 시어머니의 외손주였던 거예요. 제가 그토록 질투하던 대상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진료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어머님 친딸이시고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분이 암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혜연이라고 해.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혜연이, 얼마 안 남았대. 의사는 한 달이라고 했지만 아이 낳는데 온 힘을 쏟고 있어. 상태가 좋지 않아. 집 앞 전봇대에 달린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 아래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였어요. 그럼 그 아이는요? 손주, 내 손주야. 그 애가 남기고 갈 내 피 한 방울, 내 살점이야.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떨구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또 고아원으로 보내야 하나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 또 낯선 이름으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될 텐데. 길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그렇게 빌라 담벼락에 기대어 이제는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요. 함께 가요. 시어머니가 놀란 듯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조만간 혜연 씨를 만나고 싶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스쳤어요. 넌 화내지 않니? 내가 숨겨온 거.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이제부턴 함께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7년간 바라본 저 손이 이제는 딸의 손이 그리운 어머니의 손으로 느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네온 사인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1988년에 서울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들뜬 도시였지만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벗겨주며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별일 없었어요 라고 답했죠. 시어머니의 비밀을 품에 안고 난생 처음으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베개를 베고 누우며 생각했어요. 그 아이 어떤 모습일까? 혜연 씨의 아이, 시어머니의 손주, 창문 너머로 올림픽 개최를 알리는 풍선이 떠다니는 서울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혜연을 처음 본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게 반지하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셨고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벽돌이 드러난 허름한 계단을 내려가는 시어머니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실 같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좁은 방 한쪽에 놓인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유난히 큰 눈을 가진 여자였어요. 불룩한 배는 이제 곧 출산이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혜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아파? 괜찮아요.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혜연은 저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궁금함, 경계심, 아니면 안도감? 읽을 수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연은 미소 지었어요. 생각보다 맑고 환한 미소였죠. 들었어요, 엄마한테. 남동생이 무척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 말이 어색했지만 그녀에게는 제 남편이 의붓동생이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반지하 방은 생각보다 정갈했어요. 작은 전기밥솥과 낡은 텔레비전이 있었고 벽에는 혜연이 오려 붙인 듯한 가수 사진들이 몇 장 있었어요. 이문세, 김현식, 변진성. 1980년대를 풍미하던 가수들이었죠. 차 한 잔 드릴까요? 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녀를 말렸어요. 누워있어, 내가 끓일게.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향했고 혜연과 저는 잠시 둘만 남게 됐어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 재산을 빼앗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엄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뭘 오해할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이. 알아요,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혜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 질문에 혜연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어요. 하지만 곧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고아원은 차가웠어요. 그녀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낡은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털이 닳아 반들거리는 곰인형이었죠. 이건 제가 6살 때 외국인 봉사자가 준 거예요. 유일하게 제 것이었죠. 혜연은 그 인형을 쓰다듬었어요. 고아원에서는 모든 게 공용이었어요. 옷, 신발, 심지어 이름까지도. 그녀가 쓸쓸히 웃었어요. 저는 그때 이름이 순자였어요. 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아원에서는 제가 김순자였어요. 원장님 성을 따라 김씨를 쓰고 그 해에 들어온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순자를 돌림자로 썼거든요. 5살에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갔을 때는 김순자 328번이라고 불렸고 12살에 또 다른 시설로 갔을 때는 그냥 328번 아이라고만 불렸어요. 말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뒤에 숨은 아픔이 느껴졌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작은 플라스틱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고아원 선생님과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10살 때 사진 속 소녀는 까까머리에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선 여선생님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여름이면 모두 똑같은 머리를 깎았어요. 시원하다고. 사실은 이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거였죠. 혜연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지금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였죠. 처음으로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된 건 18살 고아원을 나왔을 때였어요. 엄마를 만나고 알았어요. 제 이름이 혜연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차를 들고 들어오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맞아. 그 이름은 내가 널 가진 것을 느꼈을 때 꿈에서 본 이름이었어. 은혜로운 연못이란 뜻이야. 혜연은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이름을 가진 기분이었겠죠.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연이 식당일 청소일을 전전하며 살았던 이야기, 25에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임신 소식에 그가 사라졌던 일, 그리고 위암 선고를 받았을 때의 충격까지.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소용없다고 했어요. 혜연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만은 이 세상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그랬던 것처럼 이름도 없이 가족도 없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혜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이틀 후 우리는 혜연의 방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시장에서 산 미역과 소고기를 들고서요. 산후조리할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혜연은 좀 더 창백해 보였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였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목소리에서 고마움이 묻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먹이고 저는 혜연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질투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챙겨주고 싶은 가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갑자기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놀라 전화를 받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지금 가마. 우리 지금 갈게.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깨웠어요. 혜연이가 진통이 시작됐대. 우리는 서둘러 반지하로 향했어요. 한밤중이었지만 골목길 구멍가게 아저씨가 낡은 봉고차를 내주셨죠. 아이고, 애기 나오나? 어서 타. 부르르 떨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혜연은 이미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초여름 밤이었지만 병원 대기실은 냉랭했습니다. 앉아 있어. 아가, 오래 걸릴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산부인과 대기실의 벽시계가 딱딱 소리를 내며 밤 시간을 재촉했어요. 시계 옆에는 제왕절개 25만 원, 자연분만 15만 원이라고 적힌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흰 실크 블라우스에 힘을 주고 앉아 있는 시어머니가 문득 낯설었어요. 새벽 3시가 되자 분만실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산모가 많이 약해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암이 많이 진행됐고 출산 과정의 스트레스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제발. 이번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제발. 시어머니는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절규하듯 빌고 또 빌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파 보여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새벽 4시 38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울어대는 사내 아이였어요. 축하합니다.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굳어버렸어요. 처음으로 안는 외손주. 아니,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안아보는 아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기. 시어머니의 눈물이 아기의 작은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혜연이는요? 우리 딸은요? 간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직 수술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그로부터 3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그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몰라 임종 전에 딸에게 태어난 아이를 잠깐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서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안 돼. 이번엔 안 돼. 이번엔 데려가지 마.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시어머니가 아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붙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뜨겁게 떨어졌습니다. 제 딸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실의 하얀 침대 위 혜연은 마치 깊이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싸운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제게 맡기고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제 품에 안긴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소리가 혜연의 영혼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병실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혜연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제가 사온 국화 몇 송이가 영정 앞에 놓였고 향불 냄새가 조촐한 장례식장을 채웠어요. 혜연의 지인이라곤 동네 슈퍼 주인과 가끔 일하던 식당 사장님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내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작은 생명체가 세상에서 유일한 의지처인 것처럼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애잔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 시어머니가 멍하니 허공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말없이 그 작은 아기를 바라봤어요. 갓 태어난 그 아이는 모든 걸 잃은 채 세상에 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불안했어요. 나는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키울 수도 없고 네 아버님이 알면. 그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이 아이 제가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로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장례식장 계단에 선 채 시어머니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네, 제가 키울게요. 이상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거든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 낯선 아기를 품에 안겠다고 자청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네 남편은? 아버님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방법을 찾을게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아기를 품에 안은 저와 시어머니는 버스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갔어요. 어머님, 생각해 봤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뭘?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요. 아직은.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업동이처럼 데려올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업동이? 그게 무슨? 옛날 우리 동네에서 아이가 없는 집 앞에 갓난아이를 두고 가면 자식으로 키웠다고 해요. 업어온 아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 뭔가가 번쩍였어요. 어쩌면 희망 같은 것이, 그리고 두려움도 말이죠. 어머님, 전 먼저 집에 들어갈게요. 저와 시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인적 드문 골목에 서서 마지막 계획을 속삭였어요. 어머님은 아기와 함께 1시간쯤 근처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우리 집 앞에 아기를 두세요. 그런 다음에는 옆 골목으로 잠시 숨어 계시고요. 제천댁이 아기를 발견하고 난리가 나면 그때 어머님은 장 보고 오신 것처럼 들어오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꼭 안으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춥진 않을까? 우리 아기. 포대기를 두껍게 한 번 더 싸드릴게요. 괜찮을 거예요. 집에 들어서자 제천댁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아이고, 작은 사모님 왔구만.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어머님은 오늘 모임이 조금 늦어진다고 아침에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KBS 9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서울 올림픽 준비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남편은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요. 시계는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제천댁을 힐끔 보며 괜히 거실을 오가고 현관문을 들여다보고 분명 수상해 보였을 거예요. 10시 30분 마당 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천댁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요? 수건을 탁 내던지고 제천댁이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놀란 척 뒤따랐죠. 세상에, 이게 웬일이요? 아기가 있네. 아기가. 제천댁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대문 앞 돌계단에는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작게 울고 있었어요. 제천댁은 재빨리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포대기를 살짝 젖히자 작은 얼굴이 드러났죠. 아이고, 이 복덩이 좀 봐. 이런 예쁜 아기를 누가 두고 갔을꼬? 우리 집에 큰 복이 들어왔네. 큰 복이. 제천댁은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춤이라도 출 것 같은 기쁨에 찬 목소리였죠. 어르신, 어서 보세요. 하늘에서 복덩이가 떨어졌어요. 시아버지가 뉴스에서 눈을 떼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 우리 집 대문 앞에 아기가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거예요? 이런 귀한 아기를. 아이고, 울지 마라, 울지 마. 제천댁은 아기를 흔들어 달래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양말을 더 신겨야지. 발이 얼마나 차니. 분유도 사야겠네. 이런 복덩이가 다 어디서 왔대? 저는 바구니에 남겨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장에서 돌아온 듯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어머니의 연기가 자연스러웠어요. 그 눈빛에 진짜 놀라움이 담긴 것 같았죠. 어머님, 누가 우리 집에 아기를 두고 갔어요. 제천댁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안방에서 제천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큰 사모님, 어서 오세요. 이 복덩이 좀 보세요. 우리 집에 큰 아들이 생겼네요. 제천댁의 열렬한 환영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기를 내려다보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모르겠어요, 아버님. 대문 앞에 놓여 있었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예리했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스쳤어요. 동정? 호기심? 경찰에 신고해야지.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 밤에 어떻게 해? 내일 아침에 하면 어떨까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하룻밤만. 내일 바로 신고하도록.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늦은 회식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작은 목소리로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름은 업동이로 할까? 우리가 업어온 아이. 아기는 작게 하품을 하며 제 품에 더 파고들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정말 제 아이가 된 것처럼. 자정이 지나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기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침대 위에 작은 생명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대문 앞에 버려진 아기예요. 내일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내밀자 아기가 자는 중에도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어떡하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온 집안이 분주했어요. 제천댁은 서둘러 시장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사왔고 시어머니는 작은 옷가지를 찾아 정리하셨죠. 시아버지는 아침 내내 아기를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자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고아원으로 보내질 게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무거움이 묻어났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내 남편과 이야기해봤다. 2달 전부터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더구나. 놀라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내가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입양 신청을 했다는구나. 이 아이가 온 건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원하면 이 아이를 키워도 좋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제가 눈짓하자 곧 이해했어요. 그래, 사실은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어.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셨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 우리가 키우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셨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업동이가 생겼어요. 업동이의 정식 이름은 정우로 지었어요. 남편의 이름자 정에 우주의 우를 써서요. 그가 넓은 세상의 별처럼 밝게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호적에 올리던 날 동사무소 호적계 직원이 까만 잉크로 관인을 꾹 눌러 찍었어요. 서류 맨 위엔 입양신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부모란에 남편과 제 이름이 나란히 올라갔죠.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은 조용히 물었어요. 이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정말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가 알아차린 걸까?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우리 집 앞에 버려졌다기엔. 넌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내 아이를 다루듯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알고 싶어 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정우의 작은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 괜찮아.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아들이야.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당신 덕분에 아빠가 됐네. 고마워. 정우가 100일을 맞았을 때 우리는 100일 사진관에서 첫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정우는 색동저고리와 까만 고무신을 신고 돌턱에 앉았죠. 사진관에서 천장에 매달린 풍선과 아기 공룡 둘리 인형이 정우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웃어봐, 우리 아들. 사진사가 카메라 위에서 딸랑이를 흔들자 정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을 필름에 담았죠. 시어머니는 100일 잔치에 쓸 수수팥떡을 손수 준비하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 떡을 나눠 먹으며 축하해 주셨죠. 아이고, 이 복덩이 좀 봐. 우리 정우 눈이 얼마나 또렷하니. 애미 닮아서 예쁘네. 복받을 애기여.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정우에게 주려고. 상자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마음의 열쇠를 간직하라는 뜻으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안아드렸어요. 정우가 첫 돌을 맞았을 때 우리는 돌잡이를 했어요. 연필 실타래, 돈, 쌀그릇을 놓고 아이가 무엇을 잡을지 지켜봤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우는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옆에 살짝 놓아둔 그 은목걸이를 향해 기어갔어요. 열쇠 모양 펜던트를 작은 손으로 꼭 쥐더니 입으로 가져갔죠. 아이고, 우리 아기 뭘 잡은 거야? 제천댁이 놀라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부터 정우는 그 목걸이를 늘 차고 다녔어요. 잠잘 때도 목에서 떼지 않으려 했죠. 어느 날 정우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무렵 제가 목욕을 시키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정우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천진난만한 미소로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우의 손가락이 제 눈물을 닦아내려 했죠. 응, 엄마야. 엄마. 그날 밤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을 찾아왔어요. 정우가 곤히 자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행복하니?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는 정우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고 나가셨어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정우가 3살이 되던 겨울,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우 잘 부탁해.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일주일간의 투병 끝에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우는 목에 찬 열쇠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그것이 할머니와 연결된 끈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아침 이슬이 내린 묘지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정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머니, 안녕.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드는 정우의 모습이 그날의 슬픔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봄볕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시어머니의 방에 앉아 한지에 꾹꾹 눌러 쓴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죄를 안고 살았어. 하지만 너는 그 죄를 품으로 끌어안았지. 내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참 추웠을 거야.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남긴다. 이유는 하나다. 넌 내 며느리가 아니었고 내 딸이었다. 눈물이 한지 위로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지만 시어머니의 마음만은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하교길에 정우가 문득 물었죠. 엄마, 나 진짜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어?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정우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입양됐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응, 그건 맞아. 하지만 엄마 마음속에서는 나왔어.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자 정우가 웃으며 말했죠. 그럼 됐다. 내 친구 민수도 할머니가 키운대. 부모님 안 계신데.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말해줬어.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그날 저녁 몰래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정우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혜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고아원에서 진짜 이름도 모르고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 그리고 정우를 낳고 세상을 떠난 것까지. 할머니는 내 진짜 할머니였어요? 응, 그래. 친할머니는 내 외할머니셨어. 정우는 목에 걸고 있던 열쇠 목걸이를 만졌어요. 그 목걸이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죠.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날 좋아해요? 남편과 제가 정우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는 널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너는 우리의 축복이야.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정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첫 월급으로 저와 남편에게 식사를 대접했죠.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2017년 정우의 결혼식 날. 새하얀 웨딩홀에서 턱시도를 입은 정우가 신부를 맞이했죠.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 저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떠올랐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참 추웠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신 건 어머님이셨어요. 정우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5달 됐대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주, 정우의 아이, 시어머니의 증손주. 축하해, 아들. 정말 축하해. 그리고 오늘 강서구 등촌동의 작은 산부인과 진료실 앞에서 나는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우는 초조한 얼굴로 복도를 서성이고 있죠.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보여요. 1988년 그날 제가 택시에서 내려 반지하 빌라를 바라보던 그 날로부터 37년이 흘렀네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님,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주름진 제 손으로 조심스레 손주의 볼을 쓰다듬었죠.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혜연이요. 할머니와 제 친어머니를 기억하는 마음으로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67세 할머니가 되었어요.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외롭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집 한켠에서 조용히 지내며 정훈의 가족이 찾아오는 주말이면 행복하죠. 가끔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생각해요. 그날 종로 산부인과 앞에서 시어머니와 임산부를 보지 않았다면, 미행하지 않았다면, 그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시어머니의 유언장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넌 내 며느리가 아니었고 내 딸이었다. 그래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의 딸이 되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은 그 아이를 업어온 그날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셔요.